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그리움 찾아가는 영화세 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세 시봉. Yo,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민권, 친구 강하늘 장현성 조봉래. 다가온대 따뜻한 영화세 시봉, 영화세 시봉. 2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마디 했죠. 소폭의 개각을 시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미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요. 네.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을 하고 특보단 네.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 그리고 국정 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특히 연말 정산 등으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의식한 조치이자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다. 참 매일같이 들리는 말인데요. 네. 국민의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처럼 당부를 한 겁니다. 일단 이 발언만 보면은 그 세법 자체 내용에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편 개혁을 하려면 저항이 뒤따르는데 이것은 일종의 금단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박 대통령이 오늘처럼 강요들과 티타임을 하는 게 취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티타임이? 네. 예. 이 누구 말대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 때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자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변하는 모습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김영란법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언론인들이 포함되는 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예. 언론 자유 침해를 주장해왔던 이완구 원내대표 오늘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야당이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밝혔고요.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속내는 모르지만 야당은 아직까지는 기존 법안 내용을 고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지만 언론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겠다고 밝혔고요. 과잉 입법이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겠다.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작 언론인 단체 중에서 아주 최대의 단체라고 할 수 있죠. 전국 언론 노조에서는 이 일명 김영란법 이거 그대로 통과시켜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사자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걱정을 해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의 공공성을 더 강화시킬 것이고 오히려 청탁과 부정한 금품 거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상을 다시 공영방송 직원들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언론 노조는요. 전국의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한 그 최대의 언론 산별 단체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진행됩니다. 교섭답 단체 대표연설은 그 다음 날인 3일 열리고요. 대정부 질문은 10일에서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2월 26일 그리고 3월 3일에 각각 열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있었는데 바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결국 논의 끝에 제3의 후보를 대한변협을 통해서 추천받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네. 검찰이 변호사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는 과거사 정산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이죠. 민변 네. 소속의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변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최근 민변 소속 변호사들 5명에게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변호사법 제31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과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를 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번에 소환 예정인 민변 변호사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과거사위 활동을 했고 이후 같은 사건을 대리해서 변호사법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민변 변호사들은 크게 반발하겠죠? 그렇습니다. 민변은 일단 이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뒤에 무분별하게 수임하는 걸 제한하기 위한 조항을 엉뚱하게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도 상당히 반발하면서 오늘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한국전쟁유족회 박용현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적인 절차 없이 수천여 명이 살해된 사실에 대한 진상이 노무현 정부 때 규명됐고 바로 민변을 통해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유족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조치 피해자죠. 장영달 전 의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을 통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실패하자 인권 변호사에 대한 표적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죠. 네. 부사장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재판이 어제 열렸을 때 판사가 네. 그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한 거 아주 이례적인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처음 열린 공판에서 오성우 판사의 어떤 발언 등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성우 판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찬징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승무원 김모 씨도 역시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판사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과거에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았던 강용석 전 의원을 재판장에서 꾸짖어서 관심을 모은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그 온라인 모바일 쇼핑들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 택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택배 시장에 느닷없이 농협이 진출한다고 한다면서요. 예, 예. 뭐 이 택배 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예, 작년 기준 우리나라 택배 시장 규모는 연 4조 원입니다. 모바일 온라인 쇼핑 또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20여 개 업체들이 그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그 지속적으로 그 택배 가격이 인하가 되고 또 택배 기사님들의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농협이 택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농협과 그 기존 택배 업체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먼저 이제 농협이 진출하게 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그 가격 인하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고 네. 또 농협이 그 농축수산물 유통을 맡고 있는 만큼 그 이들의 물량이 그 농협에 몰릴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이제 기존 업체들은 그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영업용 화물차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 증차를 하기 어렵지만 그 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을 적용을 받아서 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협 측은 이제 입장이 좀 다른데요. 그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도 그 2000년대 이후 물류 시스템이 개선되고 또 홈쇼핑, 인터넷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인하되는 거지 이게 뭐 진출을 한다고 해서 뭐 인하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 택배업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 물량을 다 합쳐도 1,500만 건 정도인데 네. 그 대기업의 경우 뭐 한 홈쇼핑, 한 온라인 쇼핑몰 물량만 봐도 5천만 건이 된다는 거고요. 예. 또 뭐 적용법 특혜에 대해서도 그 농협이 기존 택배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그 농협법이 아니라 그 당연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은행들이 말이죠. 이달부터 연체 가산금리를 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일도 있네요. 네, 그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원래 시중은행들이 그 전혀 뭐 꿈쩍하지 않았다가 예. 이번에 그 연체 가산금리를 이달부터 1%포인트씩 내리게 됐습니다. 네. 또 연체 시 무는 그 최고 금리도 1에서 5%포인트 낮춰지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18개 국내 은행들은 그 최근 연체 금리 조정 계획안을 확정을 하고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 순차적으로 인하 조치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은행들이 연체 이자를 내리는 거는 그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예, 통상 은행들은 그 고객들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그 대출 시 약정한 금리에 더해서 연체 기간별로 5에서 9%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 연체가 한 달 이하면 7%, 또 한 달에서 3개월 사이면 8%, 3개월 이상이면 그 9%의 가산금리를 기존 대출금리에 덧붙이는 식인데요. 네. 예,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그 시중금리가 내려갔지만 은행들이 대출의 기본금리는 인하를 하면서도 가산금리 수준은 그대로 유지를 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예, 가산금리 인하 폭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하나, 신한, 국민, 우리 그 14개 은행의 경우에는 그 6에서 9%에서 5에서 8%, 1%포인트씩 내리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조정으로 1억 원을 그 8%의 신용대출로 빌린 다음 4개월 연체했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원래는 533만 3천 원인데 그 491만 7천 원으로 41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국민은행 등 4개는 이달 중에, 신한 등 5개 은행은 2월 중에, 외환과 하나은행은 8개 은행은 그 3월 중으로 인하 조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해 세수 결손, 걷어들인 세금의 그 결손이 11조 1,000억 원이 달할 것이라고 하는 건 잠정추산이 나왔죠. 예. 야, 이게 외환 위기 때보다도 심각한 그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요. 네, 그 정부가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를 역대 최대치인 11조 1,000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요. 예. 이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세수 펑크보다 2조 5천억 많은 규모입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는 사상 처음인데다가 그 규모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 세수 결손 규모는 2012년에 2조 8천억 원, 2013년에는 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증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그 장밋빛 경제 성장률 전망 등을 바탕으로 그 낙관적 세수 계획을 짜는 관행이 매년 반복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작년 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였고요. 이는 2013년 같은 시점보다 1.8% 낮은 것입니다. 또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보다 더 거쳤고요. 네. 법인세와 관세는 덜 거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소득세는 늘었지만 그 기업 영업 실적 저조, 또 수입 부진에 따라서 부가세, 법인세, 관세 등은 감소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국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고속 성장을 거듭해오던 중국 경제가 24년 만에 최저 성장을 기록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중국 국제통계국은 2014년 경제 성장률을 전년보다 0.3%포인트가 떨어진 7.4%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테난먼 사태 여파가 남아있던 지난 1990년의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 목표였던 7.5%에 못 미치면서 16년 만에 처음 성장률에 미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성장의 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가 부동산 가격 하락과 지방 정부 부채,
그리고 제조업 부진 등이 겹치면서 성장 둔화 양상이 굳어진 건데요. 경제 성장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오는 3월 발표되는 올해 중국의 성장 목표는 7% 내외일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등 서방 연구기관에서는 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네. 올해 중국은 7% 지키기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소폭한 우리나라도 중국 성장 둔화로 올해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저성장 추세와 또 성장 둔화에 맞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슬람 국가, 소위 IS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 일본인 인질들을 살해하겠다면서 몸값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네. 또 더 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슬람 국가 IS가 2015 AFC 아시안컵 축구 경기를 시청하던 10대 청소년 13명을 처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영국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습니다. 청소년 13명으로요? 네. 네, 맞습니다. 소년들은 지난주 IS가 장악한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 아시안컵 경기 중계를 시청하다가 화형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반 IS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RBSS에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태는 얼마 전 IS 대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동성애자 남성 2명을 옥상 난간에서 밀어 죽게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네.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이로군요. 네, 아베 정권의 거침없는 역사 왜곡 행보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냉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전시회입니까? 네, 표현의 부자유전이라는 이름의 전시회인데요. 네. 일본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일본군 위안부나 또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구조 등 정치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들만 모여있는 전시회입니다. 때문에 전시장 측이 전시를 꺼리거나 또 전시 중 철거당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네. 한국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만든 작가 김은성, 김석영 부부가 똑같은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작품이라는 이유로 설 자리를 빼앗겼던 작품들만 모아서 아베 정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네. 표현의 부자유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지난 10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죠. 오늘은 김모군의 부모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군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IS 가담을 타진한 글이 발견돼서 김군 실종을 둘러싸고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일명 IS, 이슬람 국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지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을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군의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고요. 네. 김군과 동행했던 홍모 씨를 지금 조사를 했고 또 부모님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군의 트위터로 추정되는 그 트위터도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라 거기에 이제 자발적으로 그 본인이 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지금 그 결과 나온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이 사건이 되게 복잡한 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꼬여서 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더 모르는 다른 일들이 많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저도 취재 중이고 또 수사도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네.
이 김군이 향해서 갔다는 곳이 킬리스라는 곳이죠? 네, 터키 남부, 말하자면 이제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지금 거기까지 간 것은 행적이 확인이 된 겁니까? 네, 동행한 홍모 씨가 거기까지 같이 갔기 때문에, 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가지안테프라고 터키 남부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고요. 네. 거기서 차를 이용해서 킬리스까지 온 걸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고, 또 호텔 바깥에서 승합차를 타고 다른 인물과 함께 이게 이제 시리아 번호판이 달린 승합차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월계는 그쪽에 이제 국경을 넘는 그런 택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행적은 지금 밝혀진 게 없지만 일단 그 택시를 타고 갔으면 시리아로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라고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리아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그 김군이 핫산이라는 사람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처음에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슈어스팟이라고 하는 메신저 앱으로 바꿨다면서요, 연락 방법을? 네, 처음에 이제 둘이 트위터로 연락을 하다가 예. 중간에 핫산이라는 사람이 슈어스팟으로 갈아타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 슈어스팟이라는 것이 암호화돼서 되게 비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 앱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하산이란 사람은 슈어스팟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른 곳에서 경험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IS 관련해서 이런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 김군에게 그런 것을 제안을 한 거 보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이런 모집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경험상 슈어스팟이라는 그런 안전한 메신저 앱을 찾아서 김군에게 권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핫산이라는 사람은 그 IS의 공작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네, 그렇죠. 핫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혹은 터키인인지 시리아인인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예. 이 소셜미디어 계정 같은 경우는 실명 확인이나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남자로 가정할 수도 있고 또 진짜 이름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군과 접촉했던 이 핫산이라는 인물이 결론적으로 진짜 누구인가라고 밝힐 수 있는 근거들이 사실 약한 거죠. 네. 지금 세계 각국의 아주 젊은이들이 이 IS 조직에 합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젊은이가 나온 거냐 지금 이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류했다가 되돌아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까? 네, 되돌아온 사례들이 몇 개는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네. 지금 IS 대원이 되고자 시리아 국경으로 넘어간 젊은이들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90여 개국이 지금 관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젊은이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모들 중에는 딸을 찾으러 IS의 수도 라카까지 들어가서 정말 극적으로 구출해 갖고 온 케이스도 있고요. 네. 영국에 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쿠르드족의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현지 언어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찾아갖고 본국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사람 두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서 몸값 2억 달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 동영상이 지금 유포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IS가 유포한 거겠죠? 네, 그렇죠. 지금 그 일본인 2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IS 대원이 되고자 그곳을 간 게 아니라 한 분은 경호회사 사장님이시고 한 분은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든 IS 쪽에 이제 정보를 얻고자 또 그쪽 상황을 보고자 갔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IS 대원이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몸값 2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테러 단체와 협상을 일본 정부가 과연 할 것인지 이게 또 도마에 올라서 일본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잡힌 게 꽤 오래된 상황이고 또 그래서 어떻게든지 IS 손아귀에서 이제 일본인
구해야 된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그다음에 테러 단체와 협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그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추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도 IS에 합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IS 대원으로 활동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9명 정도고요. 9명.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일본 20대 젊은이 한 사람이 IS 대원이 되기 위해서 출국하려고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IS 깃발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배포가 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도 IS에 대해서는 절대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김군이 정말 IS에 사전에서 합류한 것인지 이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게 핫산이라는 그 모집책이 노렸던 우리 아이가 김군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말이 됐던 어쨌든 언어가 어떻게 됐던 우리 아이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사실 모르는 그런 영역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안방까지 IS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IS 대원이 되려고 가는 철없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 2만 명이나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도 고도의 전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심을 갖고 아이들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에서 낯선 외국인, 특히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을 때는 네. 절대 이제 친구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에서 나중에 시리아 국경까지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꼬드겼기에 그렇게 이 청소년들이 넘어가나 이게 참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런 원리나 다단계에 빠지는 원리들하고 살짝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이에는 친구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친구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네. 어떤 외국어를 쓰는 특별한 친구를 만났다는 어떤 그런 호기심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10대 아이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서 IS의 고도의 선전전 그다음에 이런 모집을 하는 모집책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군이 만일에 IS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확인된다면이라기보다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군이 직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추측밖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반인이 지금 시리아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김군 스스로가 좀 연락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지역 전문 PD이시죠. 김영미 PD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죠.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의 사고 처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청담대교부터 서행하고 있고요. 이후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쪽 동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부분 속도가 떨어져 있고 반대쪽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밀려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종로는 외곽 쪽으로 종로 3가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어렵고요. 반대쪽 용두동 4거리에서 신설동역, 종로 4가에서 세종대로 4거리 구간이 막힙니다. 을지로는 을지로 2가에서 시청 방면으로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연말 정산 중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1214번님께서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줄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있는 데다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 꼭 부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고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이번에 새로 시행된 연말 정산 중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408번님께서는요. 임신 3개월 차 두 아이 엄마입니다. 연말 정산하면서 한숨밖에 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말라는 건지 출산 장려 정책 펴겠다더니 연말 정산으로 피 말리는 건가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1209번님께서는 고소득자 증세라고 하는데 연봉 5,500만 원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 아니면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잘 알기 위해 제대로 봄. 겉으로 보이는 송지름부터 속에 숨어있는 송지름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고 있죠. 축구. 예. 네. 8강 대진이 거의 정해진 상태죠? 아, 네, 맞습니다. 아시안컵 8강 8팀 중에서 6팀이 정해졌는데요. 네. 조별리그 A조 한국은 그 B조 2위 우즈베키스탄과 이번 주 목요일인 22일에 호주 멜버른에서 8강전을 치르고요. A조 2위 호주와 B조 1위 중국은 4강행을 다투고 그 C조 1위 이란은 D조 2위, C조 2위 아랍에미리트는 그 D조 1위와 맞붙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D조 2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2승을 기록 중인 일본의 8강행이 유력하고요. 1승 1패인 이라크와 요르단이 8강의 마지막 티켓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8강에서 맞붙는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라고 그러셨죠? 네. 22일에 열리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팀에 그 지한파가 많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 우즈벡과 역대 전적이 8승 2무 1패고
최근 21년간 10경기 연속 무패로 절대 우세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우즈벡에는 그 지한파가 3명이나 돼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한국 프로축구 K리그 서울과 성남에서 활약한 제파로프 그리고 인천에 몸담았던 카파제가 건재하고요. 예. 카시모프 우즈벡 감독은 과거 우즈벡 프로팀 부뇨드코르 감독 시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K리그 팀을 상대로 3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우즈벡은 역습과 측면 공격이 강한데요. 이번 대회 5골 중에서 2골을 역습으로 넣었고요. 오른쪽 날개 라시도프는 사우디전에서 2골을 몰아쳤는데 한국이 이청용처럼 돌파와 크로스가 좋습니다. 네. 우즈벡의 약점은 후반에 노장들이 체력 저하를 보이고요. 네. 수비수들이 발이 느립니다. 네, 그럼 잘해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우리나라는 주축의 이청용 선수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하지 않습니까? 네. 비행자는 누가 어떤 선수로 세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오른쪽 날개 이청용은 그 오만과 1차전에서 정강이뼈에 실금이 생겨서 조기 귀국했고요. 예. 공격형 미드필더 구자철은 호주와 3차전에서 그 팔꿈치 인대가 파열돼서 전력에서 이탈했는데요. 네. 이선 공격수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남태희가 이대의 공백을 메울 적임자입니다. 그 남태희는 카타르 레키아에서 뛰고 그 개인기가 좋아서 카타르 매치라고 불리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국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 데뷔전에서 그 파라과이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렸고요. 이번 아시안컵 쿠웨이파 2차전에서도 헤딩 결승골을 넣었는데요. 네. 개인기가 출중한 남태희가 그 우즈벡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남은 한 자리는 이근우나 한교원이 그 나설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13월의 세금 폭탄. 요즘 아주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초 소득세법 개편 당시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 그리고 연봉 7천만 원 정도는 3만 원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막상 연말정산 자료를 뽑아본 직장인들은 야,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말정산이 이전과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온 동네에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말 정산이 13월에 월급으로라고 불렸잖아요. 예, 보너스라고 했죠, 보너스. 많게는 한 200만 원씩 돌려받았으니까. 예. 그거 갖고 한숨 돌리고 설 차례상 비용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13월에 세금 폭탄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말 정산을 했더니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도로 토해내라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고요. 어허. 소득이 좀 많은 경우에는 3,400만 원씩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네. 2월은 아예 월급이 없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한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예. 소득공제, 과거에는 소득공제 하던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바꾼 거예요. 예. 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세액공제로 바꿨는데 예. 예전에는 이제 내가 받는 소득에서 6 내지 38%를 곱해서 그거를 소득이 없는 걸로 공제를 받던 거에서 지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한 10에서 15%를 곱한 금액으로 그냥 딱 세액 감면을 받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한 근로자 중에 한 500만 명 정도? 이 정도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 15%, 38%를 감면받다가 예. 지금은 한 10에서 15% 정도만 감면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새 귀가 닳도록 이제 듣고 있는데요. 아직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라는 게 뭔지, 세액공제는 뭔지, 그걸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내거나 교육비를 내면 이 부분을 소득에서 제외를 해주고 네. 이 제외한 금액을 이제 과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과표소득을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내가 연소득이 이런 소득공제를 하고 났더니 1,200만 원이다. 그럼 6%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예. 만약에 내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럼 최고 38%를 내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세액공제는 세금 납부 총액에서 세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이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액 연봉자로 갈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에게는 부담을 좀 더 주고 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경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거라면서요.
취지 자체로 보면은요, 예. 옛날에 소득공제를 했으면 저소득자나 고소득자가 훨씬 많이 낸 건 맞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공제나 뭐 비과세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세금 쓸 때가 많아졌잖아요. 근데 예. 경기는 안 좋고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하고 이러니까 세금이 많이 안 거쳐서 지금 한 해마다 거의 10조씩 빵꾸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세액공제로 바꾼 거는 무슨 뭐 고소득층한테 더 걷든 저소득층한테 덜 걷든 간에 무조건 이거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수단이죠. 아, 그렇게... 과거에는 먹고 살만 했으니까 네. 세금이 잘 거쳤으니까 네. 고소득자도 좀 덜 걷고 저소득층은 더 안 걷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은 고소득자 더 걷고 네. 저소득자는 돌려주던 거 좀 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는 정부가 걷어가는 금액은 많아진 거죠. 네. 걷어가는 게 많아진 건 맞는 말씀인데 네. 오늘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설명을 하기는 하여튼 고소득자보다 네.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그런 계획으로 결코 유리하지가 않은 게 그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 연봉 5,500만 원을 받던 월급 소득자가 있으면 예. 연봉 5,500만 원을 받았으면 예. 이 5,500만 원 받던 사람도 자기가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벌고 똑같은 돈을 썼어도요. 재작년하고 예. 이번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건 아니지만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은 손해를 보는 거고요. 예. 오히려 연봉 7천만 원 이상,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상위, 소득 상위 10%.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간 한 140만 원 정도를 토해내게끔 지금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무조건 덜 받거나 더 내거나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연간 한 1조 원 정도를 더 걷는 방법이거든요. 세금을. 예.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특히 이번에 특별히 이 예전에 비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계층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계층들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계층은 사실은 연봉 7천만 원 이상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나 셋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공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부터는 그 추가 공제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애가 2명이면 300만 원을 소득 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정책 하에서는 애 한 명당 그냥 정액으로 15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애가 많고 또 애가 두 자녀 이상이면 한 100만 원 정도를 감면을 받았다면 지금은 한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감면폭이. 그래서 이번에 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다음부터 연말정산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0대 미혼, 싱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녀 교육비라든가 자녀 공제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보험료 같은 걸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보험료 공제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그러니까 연말 정산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한 48만 원밖에 못 받는 식으로밖에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지금 역시 또 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예를 들어 연봉 7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금저축 같은 거 옛날에 넣으면 그것도 소득 기준으로 400만 원씩 공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불입한 그 세액에서 한 10% 정도만 공제를 받으니까 거기서 또 환급 금액이 확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미혼, 그다음에 아이들 한참 키워야 되는 중산층 40대, 그다음에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50대, 이 3, 4, 50대가 전부 다 세금 폭탄을 맞는 결과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당초의 정부의 주장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세부담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총 급여가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천만 원 이하, 5,500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 되는 소득자도 연간 해봐야 3만 원 정도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연봉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말 환급액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거나 아이가 두 자녀 이상이거나 또는 싱글이거나 한 경우에는 환급액이 확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세자 연령이 직장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한 70%에서 80%가
정부 말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걸로 나타났다는 거죠. 예.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가 아니라 50만 원, 70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총 급여가 3,800만 원이 미혼 남성 직장인이다. 그러면 사실은 세부담 전혀 변화 없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17만 원 정도를 더 내게끔 계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바뀐 연말정산 제도로 다 거둘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로 된다고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래 정부는 8,600억 원에서 한 9,300억 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사실은 이 계산은 201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2011년에서 지금 2014년 연말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3년 동안 아무래도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경제 성장률도 있고 뭐 임금도 조금 오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1조 3천억 원 이상은 더 거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기획재정부가 이제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득세만 따졌을 때 한 4조 8천억 원 정도가 더 거쳤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걷어들인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네. 더 걷어간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월급쟁이들 지갑은 유리봉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걷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많은 증세를 하는데 그런데 왜 기업들의 법인세는 손 안 대냐 이런 불만들도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야당이 당장 그런 주장을 들고 나왔지만 예. 소득세하고 기업 법인세를 연결시키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법인세는 전 세계 국가들이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막 내리는 추세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기업한테 세금 부담을 더 시키면 그건 결국은 그 근로소득자한테 부메랑이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소득세만 놓고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가 실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개세주의가 뭐냐면 돈을 다만 얼마라도 버는 사람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근로소득자가 1,600만 명인데요. 예. 이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한 512만 명은 면세계층이에요. 세금을 하나도 안 냅니다. 그다음에 이 소득이 얼마든 다만 10,000원이라도 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권이 해결을 못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의사나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고소득 자영업 계층만이 아니고 음식점이나 뭐 각종 소매상 이런 자영업자들의 탈세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영업자 계층의 탈세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는 이 소득 7천만 원 이상을 고소득자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제 상위 10%라는 건데 과연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 시대에 이들이 고소득자 맞냐? 이게 그래봐야 중산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들이 사실은 전체 근로자의 10%고 160만 명인데 이미 전체 소득세의 75%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득 비중으로 보면은 7천만 원 이상이 벌어들이는 돈은 32%인데 세금은 이미 75%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 말대로 만만하게 7천만 원 이상 계속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 경제 프리인 중산층이 무너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금 저항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게 이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연봉 7천만 원 정부가 얘기하는 고소득자죠. 네. 이 고소득자가 세율이 24%인데요. 그러면 세금을 1,680만 원 뗍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는 것은 한 달에 4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중고등학교 아이들 2명 정도 교육시키고 예. 학원비 내고 의료비 내고 하면 사실은 양말 하나 살 돈도 없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계층이 이 정도니까 그 이하 계층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나마 이 연말정산 환급 받는 게 약간 목돈도 되고 또 그러니까 그걸로 살짝 숨통을 튀어왔었는데 이 옴짝달싹 못하게 생긴 건 맞고요. 네. 특히 지금 담배값을 2,000원이나 왕창 올렸잖아요. 안 그래도 이게 부글부글 끓는 판국인데 네. 여기에다가 당장 2월 월급에서 뭐 100만 원, 50만 원씩 빼낸다고 하면 네. 소비가 위축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네. 소비가 위축이 될 수도 있다. 네네. 네.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당에서는 소득공제한 것보다 이제 세액공제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맞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바에 의하면은 무슨 노후 대비라든가 또 자녀 공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수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반해서 야당에서는 법인세법 손대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한번 바꾼 세액공제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데는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야당은 그 소득 공제 비율이 지금 15%가 맥시멈인데 20%까지 한 5% 정도 늘려주자 이런 거고요. 네네.
여당은 이제 실제로 돌려보니까 자기들이 계산했던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다둥이 가족이랄까 또는 노인 계층의 노후 대비 또는 싱글 계층, 미혼 계층에 대해서 세금 부담이 좀 커진 부분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세액 공제 그 금액을 늘려준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세액 공제 정액이거든요. 예. 한 명이 첫째 자녀가 15만 원, 둘째가 15만 원, 셋째가 20만 원인데 예. 둘째를 15만 원에서 20만 원 늘려준다. 뭐 이런 방안을 내놨어요. 오늘 그 최경환 부총리께서.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 하나당 5만 원 더 받는다고 해서 예. 그게 뭐 그렇게 지금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아직도 사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부담이 되면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토해낼 거를 몇 달에 나눠서 토해내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나마도 지금 이게 법 개정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막 와글와글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게 원천징수 방식을 바꿔서 옛날에는 달달이 많이 떼고 연말에 확 돌려주다가 지금은 달달이 좀 덜 떼고 연말에 덜 돌려주는 거다. 근데 니들이 정 불만이 많으니까 그럼 옛날처럼 많이 떼었다가 연말에 돌려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아,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거니와 네. 기본적으로 사실 솔직하게 증세면 증세라고 하는 게 맞고요. 예. 증세를 하려면 조세제도 전체를 다 바꿔서 네. 소득이 좀 적은 계층은 조금 내고 많은 계층은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걷기 쉬운 계층, 딱 그 계층, 또 저항이 별로 없는 계층, 이 예. 계층을 타겟으로 해서 너무 걷어 들어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세금 걷기 좀 쉬운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세금 걷기 어려운 쪽 네.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자영업자 계층들의 이 자영업자. 세금 내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점을 하거나 세탁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상 생각하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계층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3년 하다가 과표가 올라가면 그 업을 폐쇄하고 다른 업체를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면세점 이하로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계층에서도 많이 걷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네.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게 정착이 되면 이렇게 계속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털지 않아도 네. 전반적으로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근로소득자만 해도 3분의 1이 511만 명이 전혀 세금을 안 내는 계층인데 예. 거기서 10,000원씩만 내줘도 510여억이 거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은 더 국민 계세주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지하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갈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법인세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여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투자를 안 해요, 기업들이. 네. 그래서 기업에 돈이 창고에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기업 한류 세제를 도입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또 투자를 하겠느냐. 그래서 법인세를 좀 높여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근거로 이유를 드는 것이 이제 그런 것 중 하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법인세가 보통은 이제 25%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대기업들 국제적인 경쟁을 생각해서 22%까지 일부 낮췄었는데요. 낮췄죠. 예. 저희가 사실은 실효세율로 치면은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특히 대기업들, 10대 기업들이 세금 실효세율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환급 받는 것도 많고 네. 감면 받는 것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저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네. 저희가 지금 조선, 철강, 화학,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다 공장을 많이 만들고 국내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네. 노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볼 때는 실질적인 그 겉으로 나오는 세금에 비해서는 빈도세가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겉으로 보이는 세금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알게 모르게 내야 되는 돈, 부담해야 되는 돈 이런 것들 준조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조세까지 감안하면은 결코 지금 세금이 싼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고요. 네. 길게 보면 사실 선순환은 이런 거죠. 선순환은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주고 지금 그것 때문에 기업 한류세제라든가 투자 안 하고 있으면 세금 물린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예.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고 투자한 건 결과물로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네. 그 덕분에 정말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또 많이
뭐 돈을 받고 세금 더 낼 수 있으면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예. 지금은 참 여러모로 참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이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연말 정산 기간에 조금이라도 손에 덜 보는 방법, 뭐 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연말정산이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네. 거의 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2시간 반, 3시간씩 막 엑셀까지 예. 동원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해봐야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네, 별로 없고 그 발품 판 거에 비해서 네.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어 보이는데 네. 다만 그 올해 말고요. 올해는 어차피 지금 크게 달라질 게 없고요. 예.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퇴직연금을 추가 불입하면 아하. 연 300만 원까지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까지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100%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네.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면은요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연말 정산 중 가장 시급하게 손봐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0923번님, 다둥이 아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재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새 아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5797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822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